예, 오늘 비도 오고 또 날씨도 우중충하고 해서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음악 듣고 다시 기분 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금요일 분위기가 무시무시 느껴지는 바로 이 3부고 오프닝 뮤직. 바로 이 음악과 함께 이번 주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예. 그 얘기를 안 했군요. 네.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꼭 하셔야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날씨가 추워졌다고 아까 추워졌어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습하면서 추우니까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습하면서 좋은. 이게 유럽 날씨가 겨울에 습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유럽 차들은 이게 뭐죠? 그 녹이 많이 쓸어요. 그래서 그 좀 녹이 안 쓰는 그 자동차들은 주로 북유럽이라든지 네.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러면 만들어낸 어떻게 차들은 재질 자체가 스테인레스인가요?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네. 철판이 두껍죠. 네.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이 가을이 이렇게 습하고 또 날씨는 쌀쌀해지고 그래서 장마예요. 가을 장마. 글쎄 말이에요. 없던 장마입니다. 벌써 이게 오늘 며칠째고요? 네. 3일째인가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이제 가을이 오는 거죠. 말 그대로. 예. 가을이 와이죠 그러고. 네.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어떻게 두 분은 주말인데 어떻게 좀 방송 또 있죠? 행사도 두 분 다. 많고 방송도 많고. 행사도 뛰세요? 네, 행사도 많아요. 이현주 결혼식 소장님이야 뭐. 부르는 데가 많은데 저는 부르는 데도 없고 오로지 이 정면 승부. 네. 그런 걸 보고서 엄살 혹은 자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주말을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울까 하다가도 YTN. 내일 비 온대요. 그렇죠. 내일도 비 오고 모레도 비 오고 계속 비 오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5일 네, 동안 그렇죠. 계속 비가 오는 거네요. 네, 글쎄 말이에요. 진짜 장마예요, 이 정도 네. 되면. 이현영 소장님 뭐 야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취소하시고. 네, 취소해야 되는. 아니 비 올 때 또 야외 나가는 것도 운치가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보면 건조하게 사시나 봐 우리 배 소장님은요. 예? 이 야외에 비 올 때는 쉘브레. 지금 PD가 왜 딴 소리 하냐고 지금 PD님이 빨리 진행. 아니요, 지금 좋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니 평소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신동진 해가지고. PD는 제 팬이에요. 그래요? 아이씨 이건 좀 내가 요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승자부터 가볼까요? 배종찬 소장님. 예. 저는 뭐 일단 2차 개각 중에서 누가 승자일까? 뭐 신원식 또 장관 후보자, 또 유인촌 장관 후보자,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뭐 전원일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김행 후보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뭐 이제 뭐 긍정적이라서 승자다, 부정적이라서 성사라는 것보다는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김행 후보자의 말로 이렇게 여론조사 거의 1세대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중앙일보에서도 이 여론 분석팀에서 또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쭉 활동을 했었고 2002년에는 제 기억에는 이제 정몽준 후보 쪽에서 대변인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쭉 뭔가 활동을 해왔던 김행 후보자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대변인을 맡았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텐데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성평등 진흥원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잠깐 있어요. 양성평등 진흥원 원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그럼 사라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도 역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총선을 좀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방송에도 정면 승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항상 매주 나오셨죠, 매주. 네. 아니 이게 정면 승부가 뭔가 좀 뭔가 한 자리를 하거나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뭐 요람 이런 겁니까? 장관을 배출한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별다른 이변이 두 분도 뭐 하나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되니까 침체해 있었는데 정면 승부 나오면서 제가 뭐 되겠구나 되는가 보다. 그렇죠. 좀 밀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올랐단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떠나서 결국 인생은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뭔가 나중에 끝끝내 이루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럼요. 생각을 했죠. 예.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꺾마입니다. 네, 중꺾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야당 패널들하고 부르르 하셨었던 게 기억이 많이 나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너무 막 바로바로 떨으실 정도로 막 그러셔가지고. 아니, 양쪽이 다 그랬어요. 아 근데 어쨌든 잘 되셨으니까. 근데 이 지금 승자로 꼽았는데 세 분 중에 승자로 꼽았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분이 그 이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딱 되면은 이제 첫 일성으로 뭘 보여줄 거냐 언론이 딱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세 분 중에 가장 계속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고 그 언론의 관심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첫날은 그 말 이거 지금 드라마틱하게 시트 이걸로 그냥 싹 언론을 도배하시더니 두 번째 날은 또 그 수첩에 그 빼곡하게 적은 그 내용 가지고 또 관심을 계속 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게 이제 거짓말 논란이 또 계속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밖에 안 만났다 했지만 2013년부터 계속 그 회사 위키트리하고 그 코바나 콘텐츠가 같이 주관하는 그런 걸 근데 통해서 그때 본인은 아니었다고 그 얘기는 하는데 회사에 관여를 안 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행사에 여러 번 같이 나왔던 게 영상이나 뭐 자르고 있더라고요. 뭐 나갔다 그래가지고 꼭 아는 건 아니죠. 네. 아, 우리 잘 아는 관계예요 지금? 제가요. 우리 셋. 아 근데 이 지금 김행 그 장관 후보자는 그 딸하고 그 김건희 여사 관계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있어서 조금 취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발언 자체는 뭔가 딸과 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김행 후보자의 나이는 이제 1959년생인데 김건희 여사가 아마 72년생인가 73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딸이 이제 80년대생이니까 뭐 내 딸하고 알면 알겠지. 내가 어떻게 뭐 내가 친구가 될 나이도 아니고 엄마뻘인데 말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답변을 했던 근데 것 그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 이제 저기 대통령 영부인 되기 전에 워낙 그 정관계 인사들하고의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던 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어서 20년 친분설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취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좀 얼굴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뭐 본인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김행 네. 장관 내정자가 근데 이게 알고 모르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장관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미친 영향을 인사가 미쳤지 아니냐 않냐. 이런 거죠. 그렇죠. 아니 설령 만일 어떤 사람이 알아요. 김건희 여사에 뭐가 됐어요. 근데 그 사실 자체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 어쨌든 여사님의 그 영향력의 반경이 얼마나 넓은가. 인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 야당에서 굉장히 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뭔가 이제 공격 지점을 잡을 때 이 인사가 누구의 추천이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게 보죠.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뚜렷하게 떠오르는 지점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김건희 여사와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제가 볼 때 제일 그래도 이 뭐라 그러나 이 비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비난의 강도가 높은 근데 이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승자로 선택을 했으니까 드라마 같은 엑시트를 하겠다. 드라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김행 후보자가 뭐 이제 칭찬도 받겠고 이제 비판도 받겠지만은 본인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엑시트라는 이야기는 그냥 뭐 무기력한 엑시트는 아니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간에 뭔가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이런 어떤 뭐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폐지될 리가 지금 만무한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보다도 이제 지금 예산이 더 많아졌어요. 이 그쵸. 부처의 예산이 네, 맞아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출산이 됐든 어떤 거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젠더 갈등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데에 족적을 남기면서 전 이걸로 김행 후보자가
자기의 커리어를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연하죠. 마무리 네. 안 하죠. 그런 차원에서 네. 뭔가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처럼은 하지 않겠다. 분명히 나는 뭐 내가 할 일을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하고 그 이후에 내 커리어를 더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이제 총선과 연계성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사실 이분이 벌써 출마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구 성동구 그쪽에서 출마했었는데 잘 안 됐었고 그러면서 양성평등 그 진흥원장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총선과 연계해서 그 전에 좀 뭔가 여가부 문제 정리하겠다라는 본인의 목표가 있지 않을까. 그 총선 출마는 어렵겠죠. 아니요. 근데 네. 출마는 어렵지 총선 않을까요? 전에 여성가족부 없앨 수 있을까요? 그건 이분의 역량에 이제 아니, 보여지지 그게 않을까요? 역량으로. 직제 이거를 바꾼다는 거는 정부 조직을 바꾼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총선전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9월 달이고 그러면은 총선 전에 그만둔다 그러면 뭐 몇 개월 하지도 않고 떠나는 건데 그러면 또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임면권자도 별로 그런 좋게 보지 않을 차원에서 수 있죠. 뭐 임시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임명한 인사는 아닐 테니까 뭔가 여기서 뚜렷한 걸 남기고 그다음 커리어로 행보로 가겠다 그런 판단으로 봐야겠죠. 자, 이은영 소장님. 네,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그 보수 대연합 이거를 승자로 꼽았습니다. 왜냐면 김기현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을 했고요. 같이 방문한 게 뭐 정책위 의장하고 뭐 비서실장 등등 여러 명이 방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만 방문을 한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도 한 3월인가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지금 좀 늦은 한 이 9월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이 왜 주목을 받느냐. 이게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이념 논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별 재미를 못 봤거든요. 오늘 그 대통령 지지율 나온 것만 봐도 크게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네. 자세한 기여는 제가 네, 앞에서 앞서 하셨죠. 일부에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전격적으로 개요 좀 네. 개요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금 방문을 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 보수 빅텐트, 보수 대연합에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또 대통령 그 의중도 전달을 했어요. 김기현 대표가 한번 윤 모시고 싶다. 대통령하고 네, 이제 만나는 거.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그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시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만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물밑에서 뭔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근데 그 저는 이 보수 대연합이 좀 상당히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의 그 역할도 되게 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보수 대연합의 빅텐트가 쳐지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워낙 그 정치의 고단수인 분이니까 오는 거는 막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과 자기 이름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후광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시간이 없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일행을 맞이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빅텐트 좀 알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실제 2012년 대선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넉넉하게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 차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때 역대 선거 통틀어서 득표에 있어서는 제일 그렇죠. 높았어요. 득표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높았지만 그렇죠. 역대 2위는 또 문재인 당시 후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제가 이제 빅텐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은 보수 세력이라도 통합하자는 의미에서 이인재 이 전 의원 그 세력하고 또 통합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인재 세력이 뭐 크다고 그냥 우리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거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다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이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TK 지역에 홍준표 시장이랑 약간 좀 충돌이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런 면에서 TK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홍준표 시장보다도 더 큰 의미의 TK 영향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힘을 빌어서 일단 TK를 좀 정리해야 된다는 게 있고 빅텐트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빅텐트에서 두 사람을 이제 영입하는 게 지금 김기현 대표의 그 전략이고 계획이라고 보겠다. 한 사람이 이제 시대 전환의 조정훈 의원, 또 한 사람이 이제 최근에 창당을 시도하고 있는 양양저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묘한 게 사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계열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이제 영입을 해서 좀 더 수도권까지 세력 확대를 하자는 게 김기현 대표의 이제 빅텐트의 보관인데 그 시작점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여기 이제 등장할 인물이 유영하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의 달성 쪽에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 전반적인 이익을 포괄하는 내용이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빅 텐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그 현재 그 오늘 그 개각한 그 인사도 거의 MB 인사들 그 계속 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빅텐트가 어렵다고 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MB 그 이명박 대통령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나빴었잖아요. 그때 거의 당내 전쟁 정도 수준으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랬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빅텐트를 하기에는 이게 다 같이 묶인다는 게 진짜 좀 전에 얘기서 했던 그 중꺾마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짧게만 덧붙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상황으로 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전에 친이 친박의 대결 구도로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냥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나머지 4부에서 얘기 계속하죠. 좀 아까 승자까지 했으니까 패자 배 소장님. 네, 저는 패자를 우리 시간에서 한번 또 패자로 다루었던 인물인데 저는 이제 2차 개각과 맞물려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요.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간에서 이제 승자 패자 분석을 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국방부 장관의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역사 관련 이슈인 홍범도 장관, 홍범도 장군, 하도 장관 이야기를만 홍범도 장군, 이 흉상 이전 이제 철거 이전 논란인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저는 이종섭 장관이 참고적으로 어떤 인물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 정부에서 이제 주력 이제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TK예요.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했고 상당히 엘리트 육군 참모예요.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왜 자기 전문 분야를 안 다루고 홍범도 장군 뭐 흉상 이전 논란이나 이거 답변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뭐 이첩이냐 이첩이 아니냐 이걸 왜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패자로 정한 이유는 이종섭 장관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방부 장관의 주력 이슈가 아닌데 그리고 제가 쪽 이종섭 장관의 이력을 분석해 봤더니 이걸 해병대 관련된 뭐 이첩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 홍범도 역사 논쟁도 있고 이걸 이종섭 장관에서 출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맞죠. 그러면 저는 이제 잠깐만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이현영 소장 덧붙이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건 국방부 장관이 계속해서 뭔가 맡아서 전개될 내용이 아니다. 난 거부한다라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이 육군 참모답게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답게 아니 나 그냥 안 할랍니다. 국방부 장관에서 내가 물러날 거예요. 자꾸 이런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좀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본인의 뭔가 전문 분야를 살리지 못하고 일종의 비자발적인 용태를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런 모습으로 기결된 것에 대해서 저는 패자로
인식을 합니다. 예. 이분이 지금 사임한 것 자체가 본인 의사가 아니라는 게 지금 기자들의 좀 평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이탄희 의원이 그 이제 최상병 관련한 거 질의할 때도 당신 윗선이 누구냐 윗선을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군 통수권자라고. 그래서 지금 그 패자로 꼽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진퇴양난 자기가 하지 않은 거를 지금 총대 메고 떠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개각과 관련한 3인방을 패자로 꼽았는데요. 일단 이 개별적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개각 자체가 평가를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울에서 27%가 났어요. 대통령 긍정 평가가 서울에서 지금 20%대로 한국갤럽 떨어졌어요. 여론조사요?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특히 그 60대와 7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빠졌더라고요. 지난 조사 대비. 그래서 60대에서는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빠지고 70대 이상에서는 5%포인트가 빠져서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이념 논쟁, 정체성 논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관련한 그런 군 내에서의 뭐 기강이 좀 흐트러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령자층이 이제 상당히 좀 그 지지율이 빠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 그 개각과 관련해서 개각이 조금 국정 운영의 방향 쇄신으로 간 것이 아니고 뭔가 그 홍위병 개각 같은 느낌이에요. 그 대통령께서 계속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싸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장 잘 싸운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서 반응이 첫 번째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서울에서 지금 긍정평가 대통령 긍정평가 27%고 부정평가가 63%로 평균보다 다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나와서 이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서울, 인천, 경기로 나눠서 봤을 때 서울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대체로 우세. 이건 뭐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인천은 팽팽, 경기도는 민주당이 우세. 이렇게 이제 점쳐지는 그런 진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곳을 꼽으라면 서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 운영에서 특히 젊은 세대입니다. MZ 세대 그리고 무당층이나 또 중도층의 좀 반향이 긍정적인 반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최근에 국정 수행이 없었다. 근데 이제 지금 2차 개각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이 신원식 또 유인촌 김행도 김행이지만 기존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더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그리고 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야 워낙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령 이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게 김현숙 장관이 뭔가 잼버리 사태나 책임을 진다라든지 또는 여성가족부의 위상이라든지 뚜렷한 뭔가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관으로서 뭔가 좀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2차 개각으로 지명이 된 인물보다도 이미 기존에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사람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좀 미래지향적인 인물들이 개각에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뒤로 가는 계약 같은 느낌이 들고 또 MB 때 했던 분들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희망을 갖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인데 이건 뭐 인사는 뭐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가 좀 주목을 했던 인사가 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인사 차관이 2차관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상당히 주목했던 건 뭐냐면 장미란이라는 이름값이나 그 유명한 인지도 때문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게 시도되겠구나. 새로운 것에 대한 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의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좀 그런 걸 기대할 만한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믹스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인사를 할 때 다 그렇게 인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한 뭐 3명을 하면 적어도 1명은 좀 파격적인 인사. 저 사람을 뭐 이렇게 할 경우에 좀 더 조명을 받고 호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뭐 하여간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내정자나 이분도 참 발언에 여러 가지 네, 너무 좀 강해요. 예, 그 제가 이제 앞서 일부에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역사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그거 같아요. 이제 오늘 출근하면서는 좀 한 걸음 물러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나 우리 헌법에서 판단하는 것에 따라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신원식 후보자가 얘기했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되는 경우에는 좀 몸가짐을 좀 신중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제 일반인이었을 때 자연인이었을 때는 오히려 더 정치 성향 강하게 유튜브에서는 정말 거침없이 이 시청자들이나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정 편향이 되도록 그렇게 발언해왔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일이니까 그걸 그 책임을 지금 와서 지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때는 내가 어떻게 장관 될 줄 알았느냐. 근데 그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처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공직의 길로 공인의 길로 나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한 거죠. 아휴 모르겠어요. 네. 이 소장님 승부처.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의 해법에 대한 걸 승부처로 꼽았는데 해법이라는 건 출구 전략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출구 전략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내 상황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해법이 나오는 거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출구 전략을 내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언론사 보도로 이제 그 단독 입수한 그 보고서, 당내 그 민주연구원으로 추정되는 그곳에서 나온 근데 보고서. 그 보고서 말이에요. 그거 가짜 민주당은 아니라고. 이거 네. 뭐 지도부도 모르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라고 하는데 TBS가 어쨌든 보도한 거 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 내지는 뭐 이제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 체포 동의안이 올게 이제 좀 명약 관하에 보이는데 가결 요구를 해서 받고서 그 뒤에 이제 뭐 기각을 받는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원내 대표단이라든지 이 그러니까 중간 지도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발언 자체가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지지부진하게 이거 할 수는 있지만 뭐 지금 당장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계속 이런 식의 이도저도 아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내 지지자들의 굉장히 그야말로 지지자들의 역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해법 단식을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 내에 그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좀 끌어올려진 이 정당 지지율이 다시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먼저 이은영 소장이 제기한 제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방문해서 단식을 끝내는 그런 해법에는 과연 그게 효과적일까 싶은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명분은 갖춰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는 이 단식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을 테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순간 저는 이 정치권이 윤명 대첩이었는데 이제는 윤문 대첩까지도 번지는 것이거든요. 이미 번졌어요. 오늘 그 통계 조작 그거 보니까 이미 번진 거. 네, 하여튼간에 이제 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네. 요 단식하고 관련해서 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제 이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 단식 와중이지만 나서서 가결시켜라. 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가겠다. 가서 나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지금 갈등이에요. 이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근데 지금 건강 네. 상태에서 그게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죠? 가기가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떻게 뭐 어느 시점이 정해지겠죠. 단식을 뭐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팡질팡이에요. 가결이냐 부결. 근데 국민 여론은 지금 이제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이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이건 이 국회가 더 이상 이걸 국회의원들 특권으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불체포 특권 내려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이재명 대표가 더 국민 여론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가겠다. 가결시켜라. 난 간다.
그래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 평가를 받는 거죠. 그게 맞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래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국민의힘도 대통령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오히려 이걸 통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경쟁력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예. 방금 전에 이 신율 진행자께서 그 이야기했어요. 정치인들은 이제 아까 우리가 실대 얘기를 하시자면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예. 이미지가 중요한데 결국 지금 같은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이 호감도 조사가 있거든요. 호감도 조사에서 지난 직전 조사에서 한 주 전 조사에서 정치 지도자로는 가장 지지도가 높았던 이재명 대표지만 이 호감도 조사에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이 일련의 이 체포 동의안 상황하고도 연계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결하고 가장 좋은 거는 그 검찰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한 가결가 여론이 나오겠죠. 더 높게 나오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반이 나오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정부 여당에서 이 야당 대표의 진짜 목숨을 건 단식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죠. 뭐 관심도 없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는 했어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만두라고 했지만 이 이재명 대표 단식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 운영의 어떤 방향성을 좀 바꿔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해서 싸움을 더 크게 벌리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승부처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예요? 승부처가 아니 전 그 시간 이 승부처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였구나. 저도 다 알죠. 시간이 안배돼야 된다는 거. 아니 근데 이제 부동산 통계가 그거는 시시비비를 원칙과 또 이제 수사의를 했으니까 원칙과 이제. 또 법률에 따라서 지금 그런 2년이 돼가는데 가리면 되는 것이고 거의 2년이 아니라 네. 10년이 되도록 잘못된 건 가려야죠.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이제 이재명 대표도 단식을 사실 이게 꼭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방법이 단식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수당이 더 혁신적인 그런 법과 제도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적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더 견제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그렇게 해치면서까지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기도 쉽지 않으니까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겠죠. 아니 진짜 걱정은 돼요. 네. 걱정은 되고 더군다나 이게 길어지면 자꾸 흉기 난동이 또 국회에서 네.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2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도 사실 정치 지도자로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